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늘 3.1절 104주년을 맞아 연합기념식이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11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한인단체들이 모처럼 합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방크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서 10대 청소년 독립운동가들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상징이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LA시 의회의 만장일치 투표 결과로 LA시 사적지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한인타운 시티센터에 새로 들어서는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는 내용의 법안에 현재 연방하원들의 공식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식 발동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캘리포니아 주정부 비상사태가 공식 해제됐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3년 만입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캘리포니아의 취약층인 약 200만여 명의 주민이 의료복지 혜택을 잃게 됩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이달 말에 종료합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강조합니다. 연방사국 FBI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지난 1월 주택 판매율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집값도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뒤에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크게 치솟은 가스비 충격으로 남가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오는 3월 가스비 고지서가 지난 1월에 비해 67%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 지진 보강공사 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연방정부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둘러싼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 후임에 중국계인 줄리수 현 연방노동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연방 상준의 인준을 받으면 바이든 내각의 첫 번째 아시아계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과거사 언급은 없었습니다. 야당은 3.1 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5달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준은 1년 내내 적자 행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멤피스에게 109대 121로 패했고 LA 클리퍼스는 미네소타에게 101대 108로 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국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완전체로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은 3월 7일 시작되고 한국 대표팀은 8일 호주와 첫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2.6원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내린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3.1절입니다.
3.1절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도 연합 기념식이 열립니다. LA 한인회, 광복회, 미국 서남부지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 LA 흥사단, 미주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가보훈처와 LA 총영사관이 특별 후원하는 104주년 3.1절 연합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나성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은 개회사, 기수단 입장,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한국 대통령 기념사 대독, 축하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 순으로 이어집니다. 주최단체들은 이번 연합기념식은 기념식 순에서 축사를 없애고 독립선언서 낭독에 변화를 주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등 기존의 기념식과 비교해 의미 있는 변화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순서인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유공자 후손, 애국단체 관계자, 한인사회 연관 정치인 등이 구간을 나눠서 차례차례 낭독하는데 여기엔 잔리 LA시 의원,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주 하원 53지구의 미겔 산티아고 의원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만세 삼창 순서 역시 기존엔 한인단체 관계자 한 사람이 주도했는데 이번엔 독립운동가 후손 3명이 함께 주도해 의미를 더한다는 전언입니다. 주최 측은 기념식 참석자 250명에게 쌀 한 포, 라면 한 박스도 무료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나성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 3.1절 기념식이 열립니다. 3.1절을 하루 앞뒀던 어제 LA시가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산실인 흥사단 옛 본부 건물, 즉 단소를 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한인사회는 독립운동의 자취를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LA시회는 어제 흥사단 옛 본부 건물에 대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권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흥사단 단소가 있는 LA시 8지구 관할 의원이자 사적지 지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던 마키스 에리스도슨 시의원은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흥사단 건물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크다면서 LA시는 이런 뜻깊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시가 한인 관련 건물을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템플 사이나이스트, 이 우정의 종각, 국민회 기념관, LA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이어서 흥사단 단소가 5번째입니다. 한편 흥사단 옛 단소는 1932년 흥사단 단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마련한 건물로서 해방 전까지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자금 지원과 교육을 위해서 흥사단 본부로 사용된 곳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비상사태가 어제부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된 지 3년 만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달 말에 종료합니다. 관련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3월 4일에 가주 전역에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3년 만에 가주 정부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오는 5월 11일에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것과 발맞춰 2월 28일 주정부 차원에서도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는데 주정부의 비상사태 종료로 인해 가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나 예방 의료 서비스를 받는 비용 면에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오는 11월까지는 의료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제나 예방 백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는 집에서 하는 코로나 자가 테스트 비용도 의료보험사들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초부터는 코로나 테스트와 관련 치료제가 환자의 보험 네트워크 안에서만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들의 경우는 아직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주민들은 일단 올 여름까지는 정부의 코로나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제공받게 됩니다.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보험자들을 돕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도 주정부에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와 보폭을 같이 해서 28일 모임을 갖고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는 오는 3월 31일에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서린 바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코로나 감염 위험이 비상 대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가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해서 코로나 관련 규제가 당장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비상사태와 관계없이 마련된 보건 명령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비상사태 해제로 종식되는 방역 규정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주민들이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21명, 확진율은 6.2%,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 대다수는 노인이거나 당뇨, 심장질환 또는 고혈압 같은 지병을 갖고 있던 주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48명이며 이 가운데 75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찰 풍선에 이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미국의 정보부처가 중국을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하면서 양국 관계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들은 미국 에너지부가 코로나19의 기원을 중국 연구소 유출 사고로 결론짓고 백악관 등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굳이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And there's just no consensus across the government. The work continues, and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conclusions that haven't been arrived at yet.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에 대한 먹칠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 기원설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We will not hesitate, for example, to target Chinese companies or individuals that violate our sanctions or otherwise engage in supporting the Russian war effort. 미국은 또 지난달 초 미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풍선을 최신의 전투기로 격추했습니다. 중국은 민간 무인 비행선에 대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타이완 문제에 코로나19 기원설까지 겹치면서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준입니다. 남가주 지역 계속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주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소방당국은 LA 라카나다의 플린트리지에 지난 2월 26일 진흙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도 추가 진흙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주택 한 채가 진흙사태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상태이며 해당 지역에는 현재 특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같은 남가주 지역에 3개의 겨울 폭풍이 잇따라 지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겨울 폭풍은 2월 27일 월요일에 지나갔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두 번째 폭풍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하는 두 번째 겨울 폭풍이 가장 위력이 센 것으로 분석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머홀랜드 드라이브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LA 소방국이 어제 저녁부터 진흙사태 위험으로 이 지역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자, 비는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 날씨 좀 더 알아볼까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밤부터 오늘 이른 새벽까지 남가주 저정에 강한 비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LA 다운타운 지역에는 비가 그친 상태이고 오렌지 카운티와 LA 동부 지역에는 여전히 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 이후인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이번 주 중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일부 지역은 5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그러나 오랜만에 밝은 햇살을 만끽할 수 있겠고 내일은 낮 기온도 오늘보다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2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2도, 3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49도, 37도, 해안 지역은 53도, 4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은 4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례 없이 치솟은 가스 가격에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1,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한 업소는 아니고요. 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자원 공급 부족으로 비싼 가스값을 감당해야 하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총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그랜트로 가스비를 보조하는 가스 어시스턴트 펀드에 최근 총 지원금 절반인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어시스턴스 펀드는 비영리 기관 유나이티드 웨이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가스값 지원금을 자체 소득 기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일회성 그랜트로 제공합니다. 수혜자는 최소 100달러부터 최대 400달러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 3월 달에는 가스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천연 가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다음 달 가스 요금은 1월에 67%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300달러의 가스 요금이 부과됐던 가정은 같은 양의 가스를 사용했을 경우 3월 요금은 100달러가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천연가스 가격이 128%나 폭등한 것이 가스요금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가스 사용이 늘어난 것 또한 가격 급등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내 집값이 계속 내려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해 12월 S&P 코어로지 케이스 슬러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8%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하락폭은 2.7%에 이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10대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0.8%, 20대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0.9% 각각 전월보다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오른 가격이지만 속도는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남가주의 주택 판매 건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남가주에서 판매된 주택은 9,938채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1년 전 남가주의 주택 판매 건수에 비해 42.8%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택 판매가도 하락해 지난 1월 남가주 지역의 주택 중간가는 67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봄 최고치를 기록했을 당시에 비해 9만 달러가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LA 카운티에서 지난 1월 거래된 주택은 3,097채로 지난해에 비해 43.6%나 하락했으며 주택 중간가는 76만 3천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9%가 떨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거래 건수는 1,291채로 지난해에 비해 41.1%가 하락했고 주택 중간가는 95만 달러로 가격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지난해에 비해 0.8%가 상승한 53만 9,250달러, 거래된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2,069채로 43.3%가 줄어들었고 샌버나디도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지난해에 비해 1.1% 줄어든 45만 달러,
거래된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46.5%가 줄어든 1,457채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지난해에 비해 0.1% 상승한 75만 750달러, 지난해에 비해 37.5%가 하락한 1,682채가 거래되었으며 벤츄라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지난해에 비해 2.1% 하락한 72만 5천 달러, 거래된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46.4%가 하락한 342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주택 판매를 비롯한 주택 중간가 하락의 주된 원인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 상승한 모기지 이자율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어랜드 프로퍼티의 케네스 주 대표입니다. 네, 그 이자율 상승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꺾이긴 했어도 장소 따라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멀티오퍼가 들어오는 데가 꽤 있어요. 또한 주택을 구매해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높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는 이제 주로 실수요자, 꼭 그 집이 필요한 분들, 실수요자가 주로 이렇게 마켓에서 오퍼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남가주뿐만 아닌 북가주에서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2012년 이래로 처음으로 지난 1월 주택 판매자가 내놓은 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현재의 경제 상황 또한 주택 구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향후 모기지 이자율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자율이 고정되고 주택 가격이 한층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지진에 취약한 콘크리트 건물들에 대한 지진 보강 공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가 소유했거나 직할 구역 내 위치한 어느 건물들 가운데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 공사를 진행토록 하는 규정을 준비하도록 이를 담당 부처에 요청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건물 소유주들은 10년 안에 보강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슈퍼바이저들은 또 직할 구역 내 다음 강진에 무너지기 쉬운 구조인 모든 연성층 주거용 건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것도 담당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는 목록이 작성되면 강진에 의해 타격을 입을 건물들과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리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선 이후 LA 카운티에서도 이 같은 규정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LAPD 노조가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모두 28개의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경찰들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체 경찰이나 비무장 대응 요원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LAPD 노조가 이 28가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28가지 리스트에 부합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아닌 대체 경찰이나 또는 비무장 대응 요원이 현장에 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LA 경찰 노조 측은 그동안 너무 많은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지만 상당수는 경찰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고 경찰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업무가 줄게 되면 경찰이 반드시 나서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의 인력 부족 현상은 만성적이라는 점에서 비무장 요원 같은 대체의 경찰이 활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LA 경찰 노조가 이번에 28가지 리스트를 긍정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 28가지 리스트는 오늘 정식으로 LA시 의회에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향상으로 향후 캘리포니아 지역 근로자를 대체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업체 넷바우처 코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 32만 1,900개 직업이 AI에 대체될 고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120만 개는 중간 위험군에 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 탑10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직종으로는 캐시어, 고객 서비스 상담사, 격리 등이 뽑혔습니다. 이 외에도 IT 보조기술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직원 등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위험이 높았고 법무사 보조, 기업 감사 직원, 클레임 평가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위험 직업군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과반수는 총기 폭력이 자신이나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답변에 큰 차이가 났고 특히 소수계와 여성, 대도시 거주자들이 총기 폭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C 버클리 정책연구소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모두 8천여 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유권자 63%는 총기 폭력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 사이에서는 78%로 가장 높았고 무당파의 경우에는 61%, 공화당 유권자의 경우에는 36%로 조사됐습니다. 소수계나 대도시 그리고 이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백인, 남성, 또 그 시골 출신 유권자들보다 총기 폭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커뮤니티를 향한 사회 환원에 힘쓰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이 2022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 단체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지기 재단이 어제 발표한 2022 오픈청지기 수혜 단체로는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한미연합회, 한인타운 노인센터, 한인가정상담소 등 69군데 단체가 선정됐으며 지원금은 총 40만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보다 수혜 단체 수가 7곳이 늘어나고 지원금도 8만 9천 달러가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픈청지기 재단의 도은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어떤 지원 방안들이 있는지 연구하고 소통하면서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올해도 지원금 전달식은 개최하지 않고 지원금은 선정된 단체에 개별적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긴급조치 중 하나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했는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이뤄진 첫 심리에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급증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지만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으로 불리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노린 매표 정책이란 논란도 야기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어제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은 의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짚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소득액 12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정책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돼 공화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게다가 4천억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회 예산국 추산까지 나오면서 포퓰리즘에 따른 돈풀기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이 정책이 법적 소송으로 번진 것입니다. 대법원 심리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내용 자체보다 법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화당과 반대 진영에서는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학자금 대출 상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봄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종식 선언을 계획하고 있어 정당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주정부를 비롯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고 9.11 테러로 제정된 히어로법에 의해서 이미 승인받은 정책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원고 적격성의 문제는 실제로 재판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폴리티코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약 3시간 동안 심리가 이뤄질 동안 바깥에서는 전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살펴볼 9명의 대법관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대학에 다녔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후임에 중국계인 줄리 수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바이든 대각의 첫 아시아계 장관이 된 것입니다. 출범 2년을 넘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20년간 역대 미국 행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아시아계 장관을 배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줄리스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동장관을 지냈고 바이든 정부 첫 해인 2021년 7월에 노동부 차관으로 발탁돼 상원의 인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성향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 51명, 공화당 49명으로서 이 줄리스 지명자에 대한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하루 동안 중국 관련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위협과 영향을 부각하며 경계와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번 118대 의회에서 설립된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첫 공개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 도전이라는 데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 뒤 한 목소리로 긴급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스나모르티 의원은 중국의 위구르족 학살, 대만 등 이웃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경제 무역 정책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냉전이나 문명의 충돌이 아닌 안정적인 평화를 원한다면서도 미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공격 행위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 틱톡과 화웨이 통신 장비를 활용한 감시 위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는 데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폐해가 미국 내에서 심각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제2의 아편전쟁으로 칭하며 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중국계 미국인들의 외국심을 의심하거나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지도층이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중국의 자본, 기술 이전을 허용했다며 당장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친러 성향의 벨라루스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냉전적 사고와 세계 경제의 정치화, 도구화를 중단하라면서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일체의 냉전 사고를 버리고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국가는 응당 세계 경제의 정치화와 도구화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정정과 평화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주년인 지난달 24일 밝힌 최대한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재택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아시아와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사무실들은 아직 불이 꺼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동산 서비스 업체 JLL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사무실 점유율이 최대 60% 정도뿐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도시별로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어느 곳이든 이미 90% 점유율을 회복한 유럽, 중동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유독 미국에서 아직 많은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더 넓은 집과 긴 통근 시간, 빡빡한 노동시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교외 넓은 집에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근로자들은 좁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아시아 도시 근로자들보다 홈오피스를 구축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막을 올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중국의 외교장관과 별도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뉴델리로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 심각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 등과 함께 현지 시간으로 2일 본회의 그룹 세션에는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라브로프 장관과 대면 회담을 했지만 다음 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직접 회담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으면 뒤지는 반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는 이길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대학교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등록 유권자 1,0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공화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공화당 당내 가상 대선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5%의 압도적인 지지로 디센티스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71%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는 민주당 유권자 중 35세 미만에서 가장 높다며 트럼프의 주 지지층은 최고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유권자들이다라고 에머슨 대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40명 가까이 숨지고 80명 넘게 다쳤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하늘이 화재 연기로 뿌였습니다. 열차는 선로 옆으로 쓰러졌고 엉망으로 구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열차 안으로 들어가거나 잔해 사이를 불빛으로 비추며 생존자를 찾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그리스 중부 라리사 외곽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했습니다. 열차 칸 일부가 탈선하고 불이 나면서 40명 가까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6명은 집중치료를 받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이 밝자 사고 당시의 충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잔해를 수습하기 위해 중장비가 투입됐고 군인들은 텐트를 치고 본격 수색 작업에 나섭니다. 사고가 난 여객열차는 수도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로 향하고 있었고 승객 약 35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말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었다고 현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다치지 않거나 부상이 경미한 승객들은 사고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철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소식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공백인가요? 네. LA 레이커스가 어제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에서 109대 121로 패했습니다. 근데 경기 자체 경기력을 쭉 놓고 봤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왔다라고 해서 이길 것 같지는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네. 아무튼 레이커스는 어제 멤피스에게 패하면서 최근 3연승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A 클리퍼스죠. LA 클리퍼스가 어제 미네소타 팀볼브스와의 경기에서 101대 108로 패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패하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현재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클리퍼스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요. 현재 LA 클리퍼스는 서부조에서 공동 6위에 자리하고 있고 LA 레이커스는 12위입니다. 한국계 메이저리거 최초로 태극마크를 단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팬들의 환영 속에 어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김하성과 미국 훈련을 마친 대표팀까지 모두 입국 완료하면서 대한민국의 WC 야구 대표팀이 드디어 30명 완전체가 됐습니다. KBS입니다. 편안한 옷차림에 세인트루이스 짐가방을 끌고 모습을 드러낸 토미 현수 에드먼. 밝은 표정으로 팬들의 모든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했고 어머니의 나라를 대표하게 될 WBC에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I'm very excited to represent Korea in this tournament. Hopefully we do very well in this tournament and get to go back to Miami for the semifinals and the finals. 에드먼과 함께 내야 수비의 핵심 역할을 할 김하성도 소속팀 훈련을 마치고 합류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마차도 같은 경우는 결승에서 보자 이런 말도 하고요. 다시 봐서 반갑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빅리그 없이 미국 합동훈련을 진행했던 WBC 대표팀도 기체 결함과 버스 이동 등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이강철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이동에만 35시간이 걸렸고 예정 시간보다 12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험난한 귀국길이었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참 좀 좋은 모습도 많이 봤어요. 이제 한 팀이 돼가는구나도 많이 느끼고 지금 한 35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동행했는데 서로 많이 도와주고 많이 챙기고 완전체가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 재밌을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또 고척도 와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좀 설레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완전체가 된 WBC 대표팀은 내일 고척돔에서 30명 전 선수가 모여 회복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다저스 소식입니다. LA 다저스 지금 시범 경기 중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다저스는 2루수, 유격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레이 터너를 잡지 못하면서 유격수 비인 자리를 개빈 럭스, 언제까지 유망주 딱지를 붙이고 있을 수는 없죠. 사실 팀 내에서는 좀 개그맨으로 통하는 선수예요. 개빈 럭스 선수가 이제 올 시즌 LA 다저스의 유격수를 책임질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개빈 럭스가 시범 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MRI 정밀 검사 촬영 결과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나타났습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 올 시즌 아웃입니다. 시범 경기 두어 경기 치르고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외측인대, 내측인대 모두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 재활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저스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아무튼 올 시즌 내에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무릎 십자인대 수술, 농구 선수들이 많이 다치죠. 많이 다치기도 하고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많이 다칩니다. 십자인대 파열되면 보통 재활에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LA 다저스 앞으로 과연 유격수 자리를 누구한테 맞춰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 다저스가 올 시즌 미겔 로하즈와 계약을 했을 때 미겔 로하즈 같은 이 노장이긴 합니다. 베테랑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장과 왜 계약을 했는가 많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비판도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미겔 로하스가 유격수로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리 자고책을 찾지 않으면 다저스 올 시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선수는 시범 경기에 등판해서 무실점 완벽투를 해냈습니다. 대회를 앞둔 다르비슈는 무려 10개의 구종을 던질 수 있다고 해서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팬들과 취재진의 관심은 모두 오타니를 향했습니다. 주자가 없을 때 15초 이내 공을 던져야 하는 피치 클락 도입 후 첫 등판. 오타니가 제한 시간 5초 전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번엔 8초 전 공을 던져 내야 땅볼로 병살타를 유도해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최고 158km의 빠른 공과 예리한 변화구를 섞어 2와 3분의 1이닝 단 한 점의 실점도 없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타자로 5타수 2안타를 기록했던 오타니는 마운드에서도 평균 자책 제로를 기록한 뒤 곧바로 일본행 전세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또 다른 경계 대상 투수 다루비슈는 연일 일본 팀 후배들에게 연습 방법과 변화구 그립을 전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려 10가지 구종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이 구종을 모두 던질지 또 포수와 함께 10개에 이르는 구종 사인을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타자들로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리브 골프 리그 2023 시즌 개막전이 PGA 투어와 미국 내 시청률 경쟁에서 완패했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은 지난주 리브 골프 리그 2023 시즌 개막전 최종 라운드의 경우 시청자 수는 29만 1000명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PGA 투어 혼다 클래식은 시청자 수 240만 명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약 10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